그간에 최근 몇 달이 발목 부상을 시작으로 몇 년 중에 가장 아팠던, 좀 발목 부상이 시작되니까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막 그래서 촬영도 못하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간만에 좀 여유가 생겨서 촬영을 한다. 시장은 다행히 그 사이에 뭐 어떤 큰 변화가 있거나 뭐 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연말에는 이제 보통 점점 갈수록 조용해지니까 글로벌 트레이더들이나 많은 기관 운용하시는 분들도 다 휴가를 가기 시작하고, 특히 12월 중순부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좀 조용한 장이 보통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혹시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봤는데 10년 금리 기준으로 4.5까지 터치했던 게 다시 최근에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되고 이런저런 효과가 생기면서 일단 다시 4.3 정도로 내려오고 그런 어떤 좀 장기 금리가 일단 단기적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직 시장은 조용한 것으로 보인다. 네. 제가 과거부터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보는 현재 미국 증시나 일부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해서 문제인 이제 그런 자산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할 금리는 이번에는 한 4.5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그 선이 지켜지면서 조용한 상황으로 보인다. 네. 아무튼 좀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방향으로 한번 최근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네네. 밀린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중국도 그렇고 네. 원유도 그렇고 네네. 금리 아니면은 트럼프 당선돼서 인선 관련해서 그렇고 네네네. 되게 광범위하게 네네.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가장 궁금해 하실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러시죠. 거 순서대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중국이 음. 그 재정 발표 이후로 네. 계획 발표 이후로 좀 지금 잠잠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내년 한 양회 정도 3월 그 정도까지는 좀 조용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이 조금 있어요. 네네.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중국이 부양책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 같은지 네, 그리고 서방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네. 일단은 저 중국 차트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다 중국 관련 주가 차트고, 이제 요때 이제 부양책 이전, 그러니까 여기가 언제죠? 한 9월, 네, 9월 한 중순부터 이제 중국 관련 주식들의 이제 흐름인데, 색깔별로 설명을 드리면 흰색이 이제 항생테크.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게 항생테크에 속한 이제 좀 일부 중국의 기술주들, 소비와 매우 밀접한 항생테크고, 여기 주황색이 CSI 300입니다. 주황색이 네, CSI 300. 예. 중국 본토에 상장한. 네. 근데 이제 CSI 300도 지금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냥 고점 대비 하락률로만 치면. 다만 왜 그러냐면 이제 CSI 300은 이때 여기 정말 고점 갔을 때 이때가 좀 휴장이었던 그런 아무튼 영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 착시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고 보라색이 아마 요게 이제 항생 인덱스. 홍콩에 상장된 항생 인덱스고, 빨간색이 이제 중국의 대형 FXI. 네, 라지캡. 네네, 라지캡. 중국의 대형 주식들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방향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급등을 해서 이제 막 포모도 일으키고 하더니 이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흐름이 아주 지겹게 질질 좀 끌고 있죠. 네. 물론 이제 부양책 이전보다는 레벨 자체는 높아졌지만 어쨌든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때 요렇게 막 올라갔을 때 이때 팔고 다시 사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저희도 팔지 않았어요. 이때 되게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는 훨씬 더 크게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팔고 이제 다시 사고 이제 이런 점에 대한 어떤 특히 저희 오레셋은 굉장히 막 잦은 트레이딩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굳이 팔지는 않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어떤 조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 온 것 같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조금
뒤에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중국이 11월에 사실 재정부양책까지 발표될 거라고 기대가 많았죠. 네. 엄밀히 말해서는 10조 정도 할 거야 막 이런 네. 기대가 있었고 그 10조 안에 재정부양책이 꽤 크게 포함이 될 거야 라고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재정부양책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11월에 발표한 거는. 하겠다라고 말만 그 전에 계속 해왔는데 투자자들은 보통 11월 중순 그때 저희가 기다렸던 이제 전인대 상임위에서 발표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발표하지 않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지방정부의 부채를 차환해주겠다. 정부 부채로 건전한 정부 부채로 해서 낮게 차환해서 원래는 중국은 지금까지 어떤 부양책이나 성장을 위한 정책을 할 때는 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단에서 각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라 중국은 한국 같은 나라가 뭐 수십 개 이렇게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그렇죠. 네, 연방정부처럼. 네, 연방정부 뭐 이런 이름이 붙잖아요. 일단은 그쪽의 여력을 낮춰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너무 좀 차올라 있다 보니까 어떤 힘들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향후 시간을 몇 년 동안 두고 굉장히 건전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서방 투자자들이 원하는 미국식의 어떤 통화 정책만으로도 안 되고 어떤 엄청 재정 정책이라든지 돈을 막 쿠폰을 쏴주든 뭐가 됐든 소비에 즉각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임펄스가 강한 그런 정책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서방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뚜렷해요. 그런 점에 대한 발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정 부양책은 아직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다만 중국 당국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11월 그 전인데 이전부터 정확하게 재정 정책도 굉장히 끌어올려서 소비를 진작시킬 거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줬기 때문에 플러스 중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중국판 밸류업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뭐 중국이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아주 리스크 프리하게 이제 대출을 허용해주고 막 자사주 매입해라 그리고 뭐 우리가 아주 그냥 중앙은행 차원에서 돈 대출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너희들 진짜로 그 밸류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 앞으로 보고받을 거야.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쪼일 거니까 한번 잘해. 제대로 해라라는 메시지는 명확히 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가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재정에 대한 그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기업 자체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실제 중국 경제가 어떻게 소비가 좀 상승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중국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보길 원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저도 11월 중순에 사실 그런 발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발표가 없었던 이유 중에 큰 폭의 하나는 사실 중국을 분석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미국의 애널리스트나 뭐 아이비들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 정확히 분석하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애널분들 의견을 참고를 하실 거면 저는 전병서 소장님 좋아하고 김경환 하나증권의 유명하시죠? 애널리스트. 저는 늘 뭐 가끔 이렇게 잘 듣고 참고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전병서 소장님의 해석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이미 당선이 됐는데 굳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이나 중국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공격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놨을 건데 굳이 미리 막 세상 떠들썩하게 미리 막 해서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이런 거죠. 뭐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절대 이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연이 된 거고 빠르면 그게 이제 12월 중순에 있을 이벤트에서 발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미리 많이 빠졌다라는 아니 의미인가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실망감. 그러니까 주가는 일직선으로 가는 게 없어요. 근데 워낙 아래에서부터 워낙 크게 상승했고 너무 컸고 어쨌든 조정이 필요한데 그 조정의 종류는 보통 두 가지. 하나는 가격이 이렇게 지금처럼 빠지면서 조정이 있을 거고 근데 너무 올랐다고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때의 리스크가 있는 조정은 기간 조정이죠. 크게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기간만 늘어나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가격 조정이 있었죠. 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라는 측면이 지금도 중국의 많은 관영 학자들이나 중국 정부의 경제를 자문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중국은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아주 최근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건 어떤 중국과의 어떤 사전 그거 없이 자기들 생각만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 12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12조는 단순히 재정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정책이 결코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08년 때 나왔던 것보다. 근데 그 기간이 정말 늦어지면 뭐 3월쯤에
아까 말씀하신 3월에 네. 그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정말 최악의 상황은 뭐 미국 좀 더 부러지는 거 보고 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중국의 수치나 저희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거를 봐도 중국의 수요는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재정정책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이미 중국의 수요가 과거 수년의 어떤 그런 안정화됐던 거에 비해 최근 이번 11월에 네. 지금 아직 11월이 그 월말까지 가지도 않았죠. 근데 수요가 굉장히 크게 뛰어 올랐고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영상이나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어떤 에너지 수요가 올라오는 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저는 조금 몇 달 전에 이제 일찍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굉장히 올라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러니까 중국이 재정 정책에 대한 것만 아직 안 풀었을 뿐이지 그 전에 통화 부양책이나 여러 가지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해오는데 이제 서방 투자자들은 못 믿겠다고 자꾸 미국식의 이제 그런 부양책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 또한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노력들이 좀 어느 정도 빛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치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는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프루팅에 뭐 가끔 기술적인 어떤 시그널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는데 일부 중국 저희가 좋게 보는 거는 다 온 것 같다. 더 내려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미 어제 정도 찍은 것 같다라는 저는 시그널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고 좀 정말 장기로 생각하고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중국의 지금 현재나 과거 바닥대 뭐 그런 현재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수준은 이게 잘한다면 정말 2009년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물론 미국도 그때 2009년 바닥에서 샀으면 굉장히 큰 변동성에 시달리면서 상승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정말 큰 부를 2009년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장기로 이어갔으면 정말 큰 부를 쌓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11월에 그렇게 발표한 것도 네네. 엄청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건강한 그렇죠. 방향이 아닌가. 그렇죠. 네네. 맞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서양식의 그런 거를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계속 비판하듯이 네. 분명히 그거는 언젠가 더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번에는 분명히 자기들이 더 아주 강하고 물론 이러다가 정말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굉장히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재정부양책에 대한 거는 심지어 최근에 제가 말하는 최근은 뭐 요 1주 사이 뭐 2주 사이를 많은 중국의 유명 정부에 자문하는 네. 그런 학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을 많이 써야 된다 25년에 그렇게 25년에 이거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마 그리고 24년의 성장률은 이미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맞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근데 실제 매크로적인 어떤 에너지 수입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표들을 좀 보면 진짜 자기들 원래 타겟을 맞출 수 있게 좀 연말에 나온 것도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맞습니다. 네,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그게 사실은 미국 서방 투자자 중에 제일 중국에 불리시한 게 이제 데이비드 테퍼라고 네. 엄청 큰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네. 분하고 이제 마이클 버리가 있죠. 두 분 다 아직도 포지션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정말 저도 운용사로 전환을 조만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클 버리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물론 최고점에 산 건 아닌데 그 9월 말에 그러니까 최고점은 10월 중순 정도에 있었어요. 중국 주식들의 최고점은 10월 중순 조금 전에 9월 말에 중국 비중은 엄청 높지만 풋옵션을 샀더라고요. 이미 9월 말에도 최고점까지는 아니고 꽤 오른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에 좀 더 기다렸다 정말로 고점 근처에서 풋옵션을 샀으면 정말 싼 가격에 최근에 이런 변동성을 완전히 고정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 높은 가격에는 풋옵션이 싸니까. 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을 묶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센솔 씨가 더 잘 알겠지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진짜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트레이딩에 저희 시스템 자체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오래셋이. 그래서 시그널을 보긴 봤는데 이거를 정말로 굉장히 고민하다가 네. 그때 그냥 안 팔았거든요. 네. 근데 뭐 저희가 펀드였으면 풋옵션으로 쉽게 그냥 한 번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자문사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고객 계좌를 그러니까 주문을
발송시키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다 확인했는지도 다 확인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단기 변동성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네. 마이클 버리도 아직 뭐 풋옵션을 걸기는 했지만 그렇죠. 풋옵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트레이드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되더라도 그냥 AUM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몇 프로? 한 2% 넣었을까요? 뭐 많아도 2%도 안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수량에 맞춰서 넣었더라고요. 뭐 종목마다 뭐 알리바바, 뭐 JD 뭐 이렇게 맞춰서 넣었더라고요. 뭐 바이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맞춰서 넣었는데 그게 만약에 그대로 계속 올라간다. 풋옵션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아니면 자기가 설정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아래까지 안 내려오고 그 위에서 그냥 끝난다라고 하면 내가 낸 프리미엄만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얼마 정도인지는 정말 정확한 숫자는 본인만 알고 있겠으나 제가 특히 또 파생 출신이고 파생은 제일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풋옵션 거래를 못하는 게 좀 아쉬웠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저는 철학이 주식은 정말로 좋고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면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거래가 자주 막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는 자기 생각엔 트레이드라고 생각하고 팔고 그럼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첫째,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면. 둘째,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게 현물을 다시 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더 기다립니다. 더 빠지겠지?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진짜 더 좀 빠지면 이거 그냥 내가 혹시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시 사지 말고 있어 볼까?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은 그런 관점이 많고 다만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실제 옵션은 어떤 프리미엄만 지불하면 그걸 묶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튼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버리도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불리시하다. 다만 중간에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고 그거를 풋옵션으로 해칭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한 분이 올해 아무튼 나스닥 숏과 에너지롱이 완전 반대로 갔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짚고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숏은 저희가 해칭으로 아직도 일부 들고 있는데 발현되지 않았고 에너지는 저희가 싸게 사긴 했지만 아직 그것도 발현되지 않았죠. 그리고 나스닥 숏은 실제로 해칭 차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포트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요. 제가 맞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그게 타이밍적으로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는 만약에 앞으로 내년도 나스닥이나 S&P 500이 그대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차라리 그 숏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그 위험을 해칭을 하는 걸 택하겠지. 좀 덜 먹더라도 절대 그거를 풀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더더욱 제가 계속 어떤 큰 매크로의 변곡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좀 빨랐을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어떤 손실을 크게 보고 정리를 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YTD로 아마 한 15% 정도 될 거예요. 15, 16 정도 될 건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뭐 에너지 섹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에너지는 사실 에너지는 사실 부정적인 게 없죠. 그냥 뉴트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플러스고 플러스 영향을 끼쳤고 뭐 이제 숏 해칭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겠죠. 그리고 장기 국채 숏에서는 수익이 많이 났고요. 짧은 기간에. 뭐 귀금속도 그리고 그쵸, 귀금속에서 최근에 뭐 조정 받고 있지만 저희는 조정 전에 털었으니까 귀금속에서도 수익이 많이 났고.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그 중에 제가 틀린 게 있고 맞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틀린 게 뭐 어떤 기간 때문에 틀린 거라면 정말 방향이 아예 뭐 유가가 3, 40불을 갔거나 뭐 50불을 갔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타이밍이 아직 안 와서 틀린 거라면 그거는 그걸 가지고 제가 전망하는 논리나 제가 말하는 논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그러니까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어떤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실 때는 그렇게 뭐 어떤 하나를 집어서 그러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의 논리를 안 보고 어떤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 도움도 전혀 안 될 거고 큰 실책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뭐에 대해서 뭐 제가 잘못되거나 뭔가 제가 말하는 게 틀렸거나 혹시 그랬을 때 외면하고 그냥 다른 얘기하고 갑자기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얘기하거나 뭐 아니면 포지션을 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성격상 그러지 않아요. 성격 자체가 내 자신이 떳떳한 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에너지나 나스닥, 그러니까 에너지론과 어떤 미국 기술주의 숏에 대한 그 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씀드릴게요.